여명의 역사 이야기, 남한산성의 겨울, 고립된 성 안에서 벌어진 삶과 죽음의 끝장 토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상상해 보세요. 바깥 기온은 영하 20도, 먹을 것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지원군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는 수십만 적군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하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적군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죽더라도 싸우자는 사람, 살아야 다음이 있다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왕은 아무 결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1636년 겨울 남한산성 안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저 여명이 그 45일의 진짜 이야기를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1장 남한산성이란 어떤 곳인가? 남한산성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성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 지금의 경기도 하남과 성남 사이에 있는 산성입니다. 해발 500m가 넘는 험준한 산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예로부터 천혜의 요새로 불렸습니다. 성의 둘레는 약 12km, 성벽 높이는 최대 7m에 달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이 성의 전략적 가치는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조 때 들어서 본격적으로 정비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비 작업이 병자호란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인조 2년, 그러니까 1624년부터 남한산성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괄의 난으로 수도 서울이 위협받는 경험을 한 뒤 유사시 피난처로 제대로 된 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죠. 공사 총책임자는 이서였습니다. 승군, 즉 스님들이 대거 동원되어 성을 쌓았습니다. 각황사, 장경사, 망월사 등 성 안에 있던 사찰의 스님들이 성벽을 쌓고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사 하나가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성벽 일부가 자꾸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쌓아도 특정 구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걸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성이 흉한 기운을 품고 있다고, 무언가 큰 비극이 일어날 징조라고. 물론 미신이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성에서 조선 역사 최대의 치욕이 일어났으니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남한산성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12년 뒤 그 성에 왕이 갇히게 됩니다. 2장 피랑길의 혼돈 성으로 들어가던 그날, 1636년 12월 14일,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이 소식이 한양에 전해진 건 12월 15일이었습니다. 조정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인조는 즉시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습니다. 강화도는 섬이니 육군 중심인 청나라 군대가 쉽게 넘어오기 어렵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강화도가 피난처가 됐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화도로 가는 길목이 이미 막혔다는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청나라 선봉대가 그토록 빠르게 남하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조와 신하들은 허둥댔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날 한양 도성의 모습이 정말 처참했다고 합니다. 소식이 퍼지자마자 백성들이 짐을 싸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작거리는 순식간에 텅 비었고 버려진 짐과 가재도구들이 길거리에 나뒹굴었습니다. 한 목격자의 기록에 따르면 성문 앞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서로 밀치다가
노인과 아이들이 짓밟히는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12월 16일 새벽, 인조는 결국 남한산성으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피랑길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한겨울 새벽, 인조의 행렬이 남한산성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제대로 된 수행원도 호의도 갖추지 못한 채였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인조의 어가 행렬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길가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왕인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피난 행렬 중 하나처럼 보였다는 거죠. 남한산성까지의 거리는 약 40리, 지금으로 치면 약 16km. 겨울 새벽 눈길을 걸어서 인조는 그 길을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왕이 걸어서 한 기록에는 인조가 산을 오르다 너무 지쳐서 신하들이 부축해야 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도착한 남한산성. 그리고 45일간의 고립이 시작됐습니다. 삼장성안의 현실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남한산성에 들어간 인원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조를 포함한 왕족과 신하들, 군사는 약 1만 3천 명, 그리고 인근에서 급히 모여든 백성들까지 합쳐 성 안에는 약 1만 5천 명이 갇혔습니다. 문제는 식량이었습니다. 비상식량으로 쌀 약 1만 4천 석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얼핏 많아 보이지만 1만 5천 명이 45일을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겨우 한두 줌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성 안에는 말도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타고 온 말들인데 이 말들도 먹여야 했습니다. 말 먹이가 부족해지자 나중에는 말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추위였습니다. 1636년 그의 겨울은 기록에 남을 만큼 혹독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도 그의 겨울의 이상 한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사에는 너무나 생생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아침 성벽을 순찰하던 장교가 보초를 서던 군사 셋이 그 자리에서 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장교가 이들을 부축해 따뜻한 곳으로 데려갔지만 2명은 결국 동상으로 손발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게 남한산성의 현실이었습니다. 사장왕의 하루 인조는 어떻게 버텼나? 남한산성에서 인조는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요? 기록을 보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하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식량이 얼마나 남았는가? 지원군 소식은 있는가? 청나라 군대의 동향은 어떤가? 그리고 매일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가 점점 살벌해졌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극도의 수면 부족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밤이면 성 밖에서 청나라 군대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발굽 소리, 북소리, 가끔씩 들려오는 함성. 인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야사가 있습니다. 인조가 하루는 왕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반정을 일으켜 이 자리에 올랐는데 결국 이 꼴이 됐구나. 이 말을 들은 왕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인조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내린 선택들이 이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식사도 형편없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특별히 잘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식량이 워낙 부족했으니까요. 기록에 따르면 인조의 수라상에도 변변한 반찬 하나 올리기 어려운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인조는 매일 신하들 앞에 나섰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오장 군사들의 삶 이름 없는 자들의 이야기. 역사책에는 왕과 신하들의 이야기가 남습니다. 하지만 남한산성에서 진짜 고통을 받은 건 이름도 남기지 못한 수천 명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남한산성의 군사들은 대부분 급히 소집된 병사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도 장비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한복이 없었습니다. 얇은 군복 하나로 영하의 밤을 버텨야 했습니다. 야사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군사들이 너무 추워서 성벽 아래 모여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장교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라고 명령했습니다. 연기가 올라가면 청군에게 위치가 노출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군사들은 그 추위를 온몸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먹는 것도 처참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죽 한 그릇이 전부인 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굶주린 군사들이 성벽 틈에서 자라는 이끼를 뜯어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말이 죽으면 그 고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보초를 섰습니다. 성벽을 지켰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왕을 위해서. 이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남한산성은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육장 성안의 첫 번째 전투. 고립된 채 버티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실제로 전투도 벌어졌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건 1636년 12월 말에 벌어진 야간 기습입니다. 조선군은 청나라 군대가 포위망을 좁히기 전에 먼저 선제 기습을 시도했습니다. 야간에 성문을 열고 기습 부대를 내보낸 겁니다. 처음에는 나름 성과가 있었습니다. 청나라 군대의 허를 찔러 일부 진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 야간 기습에서 조선 군사들이 예상 밖의 용맹을 보였다고 합니다. 굶주리고 얼어붙은 몸이었지만 한번 죽기로 마음먹고 싸우는 사람들의 기세는 달랐던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기습 효과가 사라지자 청나라 군대는 곧 반격했고 수적 열세였던 조선 기습부대는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해야 했습니다. 이 전투 이후 성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야간 기습마저 실패했으니 이제 버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칠장 지원군은 어디 있나 절망의 연속. 남한산성 안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다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부에서 오는 지원군이었습니다. 각도의 지원군 소집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군사를 모아 남한산성으로 달려오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지원군이 모였습니다.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의병과 관군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군들이 남한산성에 닿지 못했습니다. 청나라는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으로 오는 길목 곳곳에 병력을 배치해 두었던 겁니다. 지원군들은 청나라 군대에 막혀 번번이 격퇴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전라병사 김준룡이 이끄는 부대가 용인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남한산성이 얼마 남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군대와 마주쳐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그 소식이 성안으로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 소식을 들은 인조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렸구나. 지원군 소식이 올 때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기를 반복하면서 성안 사람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8장 최명길 현실을 말하는 자. 이제 드디어 남한산성 최대의 드라마를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최명길과 김상원. 두 신하의 끝장 토론. 먼저 최명길을 알아야 합니다. 최명길은 1586년생으로 당시 50세였습니다. 서인 출신의 문신으로 글재주와 논리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인조 반정에 참여해 공신이 된 인물입니다. 즉, 인조를 왕으로 만든 사람 중 하나였죠. 그런 최명길이 왜 항복을 주장했을까요? 최명길의 논리는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보십시오. 식량은 한 달치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원군은 오지 않습니다. 청나라 군사는 수십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두 죽으면 조선은 어떻게 됩니까? 왕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백성들은 누가 지킵니까? 살아야 나라도 있습니다. 이 말은 냉정했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야사에는 최명길의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척화파 신하가 최명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대는 조선 사람이요, 청나라 사람이요? 그러자 최명길은 조용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기에 조선이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이요. 구장 김상원 명분을 지키는 자. 반면 김상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상원은 1570년생으로 당시 66세였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문장가 중 하나였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김상원의 논리도 나름의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설령 여기서 다 죽더라도 명분을 지켜야 합니다.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우리가 몸은 죽더라도 의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김상원의 말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야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최명길이 항복문서 초안을 작성해 회의 자리에 내놓았습니다. 그 순간 김상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문서를 낚아채 두 손으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더러운 문서를 내 눈앞에 다시는 꺼내지 마시오. 그런데 최명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찢긴 문서 조각들을 모아서 다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찢는 것은 당신의 도리이고 내가 꿰매는 것은 나의 도리입니다. 이 장면이 조선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두 사람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보는 세상이 달랐을 뿐입니다. 10장 두 사람의 주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최명길과 김상원의 대립을 단순히 살자 대 죽자의 싸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훨씬 복잡한 철학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최명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청나라에 항복하는 것이 치욕스럽지 않은 줄 아십니까? 나도 압니다. 하지만 치욕을 당하고도 살아남아 훗날 반드시 이 치욕을 씻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다 죽으면 씻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반면 김상원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치욕을 당하고 나면 그 치욕을 씻을 의지도 사라집니다. 항복한 나라는 두 번째 항복도 합니다. 세 번째 항복도 합니다. 한번 꺾인 자존심은 다시 서지 않습니다. 이 두 주장, 여러분은 누가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는 결국 최명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복했고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김상원이 경고한 일도 현실이 됐습니다. 항복 이후 조선은 청나라의 요구에 번번이 끌려다녔습니다. 북벌로는 구호로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 치욕, 세 번째 치욕이 이어졌습니다. 역사가 복잡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1장 회의실의 다른 목소리들. 남한산성의 논쟁은 최명길과 김상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중 몇 가지 흥미로운 목소리들을 들어볼게요. 윤왕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특한 제안을 했습니다. 왕은 성 안에 남고 우리 신하들 중 자원자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신하들이 전장에서 죽는 것은 신하의 도리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윤왕이 이 말을 한 뒤 잠시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그 다음 순간 다들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자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 나가서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또 다른 신하 홍익하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되 절대 항복 문서는 쓰지 말고 그냥 회담만 요청하는 형식으로 시간을 버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지원군을 기다립시다. 이 제안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이미 청나라는 시간 끌기 전술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12장 인조의 고뇌 결정하지 못하는 왕.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 인조가 있었습니다. 인조는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 탓이 아니었습니다. 인조의 상황 자체가 결정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최명길의 말대로 항복하면 자신을 왕으로 세운 반정의 명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광해군을 쫓아낸 이유가 명나라에 대한 의리 때문이었는데 그 명나라를 버리고 청나라에 항복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김상원의 말대로 끝까지 싸우다 죽으면 왕으로서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으면 수만 명이 함께 죽습니다. 성안의 군사도 백성도 신하들도. 인조는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야사에는 이 시기 인조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묘사가 여럿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성벽을 혼자 걷다가 신하에게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식사 중에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고 말없이 자리를 떴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야사는 이겁니다. 어느 날 밤 인조가 행궁 뒤뜰에 혼자 나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빌었다고 합니다. 하늘이시여, 이 나라를 버리지 마소서. 이 백성들을 굽어 살피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를 우연히 들은 내관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고 합니다. 13장 척화파의 진짜 속내.
여기서 척화파에 대해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척화파의 명분은 훌륭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사는 척화파의 불편한 진실도 전하고 있습니다. 척화파 신하들 중 상당수가 자기 가족을 미리 강화도나 다른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놨다는 겁니다. 끝까지 싸우자고 외치면서 자기 가족은 안전한 곳에 있었던 겁니다. 반면 최명길은 가족을 피신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운명과 함께하겠다는 뜻이었겠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척화파의 핵심 인물 중 처형되거나 귀양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홍익한, 오달재, 윤집. 이들은 청나라에 끌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진짜 자신의 신념대로 죽음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사막사라고 불리며 지금도 절개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 있던 많은 척화파 신하들은 항복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남았습니다. 역사는 이 점에서 냉정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14장 성밖의 청나라 진영. 청나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성을 직접 공격해 큰 피해를 입는 것보다 포위에서 굶겨 항복받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청나라 진영에서도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청나라 태종은 남한산성 쪽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안에 있는 조선 왕이 안쓰럽기도 하다. 고집만 부리지 않았어도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 것을. 이게 진심이었는지 정치적 발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도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와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없었으니까요. 청나라는 조선에 계속 항복 요구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서신의 내용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면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였다면 나중에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협박이 담겼습니다. 15장 강화도의 함락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다. 남한산성이 버티는 동안 또 하나의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조의 가족들, 즉 왕비와 왕자들은 강화도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강화도는 섬이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637년 1월 22일 청나라 군대가 강화도를 공격했습니다. 강화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지만 한겨울에 한강하구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청나라 기병이 얼어붙은 바다 위를 달려서 건너온 겁니다. 강화도는 허무하게 함락됐습니다. 이 소식이 남한산성에 전해졌을 때 성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 소식을 들은 인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왕비와 왕자들이 청나라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는 버틸 이유도 버틸 수 있는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강화도 함락 소식 이후 척화파 신하들도 조용해졌습니다. 김상원도 더 이상 큰 소리로 항복하지 말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너무 명백해진 겁니다. 16장 항복 결정 그날 밤의 눈물. 1637년 1월 28일 인조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항복하기로. 이 결정이 내려진 날 밤의 이야기가 야사에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인조는 신하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내관 하나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행궁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내관이 조심스럽게 문 앞에 다가갔을 때 인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왕이 울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그 울음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인조는 신하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겠소.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17장 서문을 나서는 왕. 1637년 1월 30일 아침 인조는 왕복이 아닌 남색 융복을 입었습니다. 항복하는 자리에 화려한 왕복을 입을 수는 없었겠죠. 남한산성의 서문이 열렸습니다. 인조의 행렬이 천천히 성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 장면을 보기 위해 군사들과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날 성문 앞에서 한 늙은 군사가 인조의 행렬이 지나가자 땅에 엎드려 통곡했다고 합니다. 전하, 소인을 두고 가지 마옵소서. 인조는 그 군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서문에서 삼전도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을 겁니다. 18장 김상원의 최후 저항. 인조가 서문을 나서던 그 시각, 김상원은 자기 방에 홀로 있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김상원은 그날 아침 식음을 전폐했다고 합니다. 왕이 항복하러 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김상원은 그날 이후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굶어 죽으려 했습니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식사를 권했지만 김상원은 거부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상원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김상원은 죽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만류에 결국 음식을 입에 댔습니다. 야사에는 이때 김상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려 해도 죽지 못하는구나. 하늘이 나를 살려두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후 김상원은 척화파의 상징으로 청나라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19장 삼전도 그 후 성안으로 돌아온 왕. 삼전도에서의 항복 의식이 끝났습니다. 인조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돌아가는 길에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항복하고 돌아오는 왕을 백성들이 맞이한 겁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 장면이 참으로 기묘했다고 합니다. 일부 백성들은 왕을 보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전하,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하고, 또 일부 백성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백성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왕을 보기 싫었던 건지, 아니면 왕이 볼까봐 자신의 표정을 숨긴 건지, 인조는 그 길을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항복한 왕으로, 그리고 한양으로 돌아온 인조는 창경궁에 들어가 오랫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20장 남한산성이 남긴 것. 남한산성의 45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45일이 남긴 것들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수십만 명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청나라는 항복 조건으로
막대한 배상금과 함께 조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포로들 중 일부는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환양녀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피해자가 돌아와 또다시 피해자가 되는 현실. 이 얼마나 잔인한 시대였습니까? 최명길은 이 환양녀 문제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지키지 못해 고통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의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편에서 다뤘으니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선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 상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조선의 정책 결정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벌론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현실은 되지 않는 구호로 21장 최명길과 김상원 같은 감옥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후기를 전해드릴게요. 삼전도 항복 이후에도 척화파 신하들은 계속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청나라에 대한 비협조, 비판적인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청나라는 주요 척화파 인사들을 잡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상원도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김상원은 심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청나라의 요구를 조선 조정에 전달하고 협상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최명길이었습니다. 최명길이 협상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김상원만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심양에서 만나게 됩니다. 야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심양 감옥에서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싸웠습니다. 어느 날 최명길이 김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시오. 당신의 절개는 충분히 보였습니다. 그러자 김상원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항복 문서를 썼고 나는 그것을 찢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의 도리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진 곳은 조선이 아닌 청나라 감옥이었습니다. 포로 신세가 됐어도 두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마무리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오늘 우리는 남한산성 45일을 함께 걸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위기에 맞섰습니다. 최명길처럼 현실을 택한 사람, 김상원처럼 명분을 택한 사람, 이름 없이 성벽을 지킨 군사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왕.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느 쪽을 택했을까요? 살기 위해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명분을 위해 죽음을 택할 것인가?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있었다. 이런 선택들이 있었다. 그 결과가 이랬다. 그것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우리 몫입니다. 남한산성은 지금도 경기도 하남에 있습니다. 그 성벽을 걸으면 아직도 느껴집니다. 그 겨울의 차가움이, 그 45일의 무게가, 저 여명은 오늘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잊어선 안 될 이야기를 찾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명의 역사 이야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